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노사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아주 정근대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스웨덴의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하잖아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노사협력이 꼴찌라고 합니다. 36개국 순위에서 36위. 노동시장 유연성이 또 꼴찌 36위요. 6위고요. 노동시장 경쟁력이 27위라고 합니다. 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기업인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책 한 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기업인들에게 이제 좀 추천해 줬던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서울대 각각 그 공대의 교수님들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축적의 시간을 보면 이제 그 조선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는 정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쟁과 또 다양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지자 이제 해양 플랜트라는 산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업이 이제 몇몇 조선업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 해양 플랜트를 하게 좀 약간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게 된 계기에는 이런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했던 그 많은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이 필요했고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노동시장 유연성은 그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기업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비정규직이 남발되고 그리고 또 정부는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좀 좀 약간 실리적이지 않은 공공 부분이 막 급속도로 증대되기도 하고 저임금 노동 부분에서 또 확대되기도 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또 기업은 또 희망퇴직이라는 걸 또 거의 이름은 희망퇴직이지만 결국은 해고나 마찬가지인 그런 또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면서도 노동자들을 그 고용 면에서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 노동자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이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조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끔 이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동시장 경쟁력 27위 이것도 굉장히 충격인데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 정말 세계적으로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 그 독일에 비해서 거의 1년 평균 5개월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노동 시간은 더 긴데 왜 경쟁력은 자꾸만 떨어지냐고요. 지금 매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모두가 불행한 기업가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힘든 이런 상황들을 잘 탈피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정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World Economic Forum인데 매년 초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제인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이제 포럼이에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이 또 초청 이제 받으셔서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이제 대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또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진짜 뭐 그 대선 토론 7명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앤드류 양, 그 대만계 아시아계 미국인이거든요.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냥 기업인이었는데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저 IT 쪽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도입, 영어로는 UBI, Universal Basic Income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님이 초청 받았던 그런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고요. 저 국가 경쟁력 보고서가 여기 포럼에서 이제 조사한 바로 의하면 노동시장이 한국이 51위였다고 합니다. 너무 뒤처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행복 지수가 54위였죠. 예,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정치인, 노조, 기업인, 학자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해결점, 강아지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세 가지 해결점을 이제 간추려 봤는데요. 1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램 마이즈너 연대 임금제 모델이고요. 이제 요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요건 스웨덴의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 두 분이 이제 만든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구조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원청과 하청 사이 등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힘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교육 기회 공정, 지역별 대학별 교육 격차 해소, 지방자치 분권 확립 등으로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집값 안정이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요. 그러면 우선 제가 좀 제 인생책 중에 하나인 복지국가 스웨덴, 심필규님의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한번 그럼 과연 스웨덴에서 노동시장 정책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노동시장 정책의 주된 임무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악성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 하며 이런 노력을 통해 노동 친화적인 윤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며 수요가 되살아날 때를 대비하여 미리 개인들을 준비시킨다. 이런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활성화 원칙이다. 이 전략은 첫째로 정규 노동시장에 개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둘째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급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오늘날 노동시장 정책의 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점차 향상해 영구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잘 조화되는 사회, 즉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이를 찾는 태도에 의해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인 것이다. 최근 몇 해의 노동시장 정책은 포괄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우선 목적을 준다. 소극적 정책이란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실업수당이 그런 정책 수단에 속한다. 사실 이 실업수당에 대해서는요, 스웨덴처럼 촘촘하게 아주 사회 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는 사회는 괜찮겠지만,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크 월커라고 하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가까운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매달 이제 2,000불, 한 우리나라 돈 200만 원 좀 넘는 돈을 이제 계속 4개월 동안 매달 이제 지급을 했고, 이제 수입이 이제 줄어든, 수입이 없는 또 기크 월커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적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좀 수입이 없는 사람들한테 딱 한 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1,200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 GDP로는 미국이 훨씬 상위인데도 그 정도로 사람을 위한 정치는 미국이 현저하게 캐나다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 캐나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낮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참 그것도 그래도 그나마 고마워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저하게 지금 부족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또 제 인생책, 최연영님 이 책에서 이제 내용인데요. 이 정치계 쪽에서, 그럼 제가 정치인, 노조, 기업인, 학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치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정치인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스웨덴 국민에게 현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골라보라고 하면 단연 탁의 에르란데르를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그는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올라 68세에 자진하야할 때까지 23년 동안 재임하면서 스웨덴 복지의 상징인 국민의 집을 완성했죠. 재임 기간 동안 11번 치른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국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긴 연속 통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방송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노동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란데르 총리가 처음에 좀 40대 총리였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좀 급진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 갖고 있다 해서 마음을 놓치고 못하고 있었는데, 재계 쪽에서도 근데 이제 에르란 총리는 재계 협조, 경제계죠. 재계 협조가 없으면 지속적 경제 성장이 불가능할 것을 딱 이렇게 알아보고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에 대한 구상이 이제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재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죠. 여기에 키워드는 대화입니다. 대화. 무엇보다 재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목요일 만찬 때마다 재계의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국무총리님도 이런 목요에 그때마다 만나는 그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국정방송, K방송인가, 제가 링크를 좀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얼마 전에 또 김누리 교수님 있잖아요. 요즘 또 뜨고 계시는 김누리 교수님도 초청해서 교육부 장관님이랑 이제 또 다른 정치인 분이랑 이 총리 분이
이렇게 김유리 교수님 강연도 듣고 김유리 교수님의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책도 여러분 꼭 추천드립니다. 그 책을 또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찬 장소에 노조 대표들도 초청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사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계와 노조는 국가 경제의 양날개이므로 이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 경제가 날아오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계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목요일을 노조와 재계가 만나는 날로 정하고 총리로 재직하던 1950년에서 60년대에 꾸준히 대화의 정치를 펼쳐나갔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그는 재계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고 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노조와의 꾸준한 대화로 국가 경제를 위한 노조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역사가들은 이를 모교클럽이라 명명할 정도로 에르란데르의 모교 대화 정치는 상생의 정치에 초석을 깔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스톡홀름의 하가성으로 정당 당대표들을 초청해 대연정에 준하는 정치적 동의를 구하는 그의 모습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가의 협상이라는 하가딜이라는 표현이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모습을 꼭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훌륭한 정치인 사회민주당의 제가 진보당이죠. 사회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고요. 그러면 학자들은 또 제가 밑에 보면 램 마이드너 연대 임금제 모델에 나오는 이제 예스타 렌이라는 분과 그 루돌프 마이드너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책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LO라고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그 수석 경제연구원이었던 예스타 렌과 루돌프 마이드너는 1951년 노조 총회에서 노노 갈등을 없애지 않고는 노조 갈등인가 보죠. 그쵸? 노조 갈등을 노사 갈등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순간 헷갈렸어요. 노노 갈등은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지금 우리나라도 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 그리고 각각 산업마다 또 각각의 산업에 따른 또 노동자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노 갈등을 없애지 않고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는 중앙임금교섭에서 임금 인상 억제를 단행하고 중소기업체 노동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명 연대 임금제가 채택된 것이다. 노동자의 격차도 줄이지 못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임금을 받으면 불공평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총리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타게 에르란데르는 1955년부터 램 마이드너의 연대임금제 모델을 적용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배정책, 산업정책, 경제성장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기꺼이 임금 동결에 응해 주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협조로 임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여유 자금을 공장 증설과 새로운 산업 진출 등에 투자했고 임금 인상에 못 이겨 도산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노동자들은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된 효과를 본 셈이죠. 봉급 인상을 끌고 밀어주는 푸시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도 일어나 산업 전반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산업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였는데 그 동력은 바로 노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연대 임금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에로를 이끌었던 아르네 게이 에로 위원장은 자서전에서 경영자 연맹 SAF와 임금 협상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신 스웨덴 경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진보적 사회학자인 월터 코르피도 노조의 권력자원 파워 리소스 권력자원이 스웨덴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1950년대에 축적된 노조의 힘을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력자로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협조자로서 국민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 노조, 기업인, 학자들이 힘을 합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노조가 도덕적 정통성을 확보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은 참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스웨덴도 한국처럼 재벌 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참 적합한데요. 1960년대까지 고용 창출을 통해 스웨덴 국가 경제에 기여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이제 그 스웨덴 기업들이 국민의 지지를 이제 받아왔다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보장의 재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떠안으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따른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대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도입된 사회보장기금의 제공자가 되어 피고용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 비용 중 39%를 지불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약간 낮아진 31.42%를 부담하지만 지금 현재 요 책이 그래도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높은 임금과 함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면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놀랄 일입니다. 1970년대 이루어진 경제성장, 사회분배, 완전고용, 그리고 사회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대기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le 이제 entrepreneurs라고 하든지 companies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들 또 이분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기업과 기업주들이 국민의 눈밖에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그만큼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피고용자들의 사회보장 비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도 노동자들이 데모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사회보장이 제가 그래서 3번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이 되어 있다면 해고가 된다고 해도 만약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이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만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또 그런 이제 행위인데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춰져서 누구나 재개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 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쵸? 회사에 이동을 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돼 있고 그쵸?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노동자들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이제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노동 유연성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1년 이내 취직이 안 되면 요 부분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쌍용차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고, 스웨덴 같은 데는요, 가족이 울부짖는 모습은 더더욱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리해고 시 1년 동안 100% 봉급을 보전해 주는 것은 물론 1년 이내 재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창업비의 일부까지 회사가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고만 하면 끝인 한국 기업, 그리고 미국의 GM도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미국 기업에 비해 스웨덴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비 부담은 물론 해고 시 재취업 교육, 창업비 지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내용은 조금씩 최근 이제 들어서 그 비율은 달라지겠지언정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1년 이내에 취직이 안 되면 이제 아까 1년 동안 재취업 교육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취직이 안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실업 보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기금도 기업들이 미리 지급해온 사회보장비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면 대학에 돌아가 교육 지원비를 받으며 다시 공부해 타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높은 신뢰는 결국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는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안전 조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교육 기회가 공정하고요. 그쵸? 경제 구조가 개혁되어야 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